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2번의 강좌를 지금 두 번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강좌,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이유는 민중신학이 지금 퇴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것을 버리는 것은 참 우매한 짓인데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우리 신학계가 버리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로서 그리고 한국 교회로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제 좀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12개의 주제를 가지고 풍부하게 민중신학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민중이란 단어에 대해서 천착을 해봤습니다. 민중은 객관적인 존재입니다. 객관적으로 몸을 가진 존재. 물론 피지컬 바디도 있지만 컬렉티브 바디. 민중의 집단적인 몸이 형성될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민중은 지금까지는 객관적으로 봤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집단적으로 몸이 형성된 이 민중, 객관적인 이 민중이 주관적인 자기 의식과 무의식, 주체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주체라는 것은 주체가 된 민중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ubjectivated 민중, subjectivated, 주체가 된 민중. 그리고 주체가 되는 것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체는 그 안에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말과 현실이 주체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현실과 언어 사이의 만남에 열린 장소가 바로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Subject as the open pl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언어와 실제가 만나는 열린 공간, 장소가 바로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중신학은 변혁의 신학, 개혁의 신학, 혁명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조건 변혁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모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위에서 우리가 변화를 꾀해야 되고 혁명을, 개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무당 사람 잡을 수가 있습니다. 파괴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채택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다 역동적으로 바르게 보는 그러한 관점 방법입니다. 민주신학을 변혁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역사와 사회 전체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첫 출발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특히 변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실제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는 뉘앙스가 능동적인, 의식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반면에 동시에 주체는 수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규정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수동적으로 말을 듣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런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면이고 말을 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듣고 말하는 것은 다 무의식과 의식, 각각 무의식과 의식의 활동에 해당됩니다. 말을 듣는 것은 주로 무의식을 형성하는 것이고 말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의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로 저는 이야기와 언어 그리고 말과 주체의 관계를 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체는 먼저 언어, 즉 이야기의 주인이자 종입니다. 주체는 언어에 매여 있습니다. 주체는 언어와 이야기에 그리고 담론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언어, 이야기, 담론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말로, 스피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하나하나 자세하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개념들입니다. 철학자들에 의하면 예를 들면 하이데거나 자크 라강 등 이런 철학자들에 의하면은 주체가 언어의 주인이 아니라 주체가 오히려 언어에 종속되고 종입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체는 언어적인 존재이고 언어가 있기 때문에 주체는 항상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실제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랑의 행동을 한다든가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표현해내는 또 개선문이나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나
기념비를 만들어서 그러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열망, 그 가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작품으로, 미술로, 음악으로, 언어가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표현의 과정 모든 것이 주체가 되어가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는, 진정한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언어 지배 질서의 의미 구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어를 찾는 그러한 과정을 주체가 걸어가는데 그것을 엿보는 것이 번역사상으로서의 민중신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체는 실제와 언어가 만나는 그리고 부딪히는 열린 공간입니다. Open place between language and reality. 따라서 인간 주체 안에 변증법적인 역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동적 변증법이 일어나는 것은 언어와 현실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괴리 속에서 주체는 문제의식을 느끼며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담론, 새로운 언어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구도하는 마음으로 나섭니다. 역사에서 진정한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처럼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나그네와 같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체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주체의 하부 구조에 무의식과 경제적 토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안에 이 무의식과 경제적 토대, 즉 하부 구조가 signifier, 기표식으로 들어와서 주체의 하부 구조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부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주체가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즉 담론 세계, 언어의 세계, 말의 세계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자기의 열망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어 나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세계는 사실은 언어에 의해서 지배되고 담론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야기에 의해서 지배되는,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는 이런 하부 구조, 마지막 무의식과 경제적인 토대를 기표식으로 하부 구조로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그러한 하부 구조를 형성한 그러한 주체가 능동적으로 역사에 참여, 담론 세계에 뛰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면서 조금 더 이것이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와 자아라는 말이 서로 좀 구별됩니다. 우리가 자아란 말, self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아 정립이란 말, 자아가 확립이 돼야 된다, 자아 존중이 있어야 된다, 청소년들이 자아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 이런 자아란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자아는 사실은 데카르트식으로 관념주의적인 그러한 역사의 산물입니다. 이 자아가 마지막 통일되고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인데요. 이것은 이제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정의된 그러한 자아입니다. 데카르트에 의하면은 생각하는 존재는 바로 주체이고 자아이며 의식이다. 데카르트 사상에 의식만 있고 자아만 있지 거기에 뒤에 배경이 되는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의식은, 데카르트에 의하면 주체의 의식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프로이드나 또는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는 그 주체의 의식을 결국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더 큰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의식이다. 그게 프로이드의 발견입니다. 마르크스는 주체의 의식은 결국 토대, 우리의 상황,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나 프로이드에 의하면은 통일되고 자율적인 그러한 주체는 없습니다. 주체는 항상 분열되어 있고 항상 역동적으로 자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변증법적인 운동을 진행하는 그러한 영역,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프로이드는 의식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말했습니다. 의식은 약하고 오히려 의식을 조종하는 더 큰 것, 즉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무의식은 자아 깊은 곳에 기억 또는 망각으로 쌓여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의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식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생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말씀드린 대로 토대가 바로 의식을 결정한다,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체는 변증법적 운동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분열이랄까 성질이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발전해 가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제가 소결로 말씀드리면 주체는 직접적으로는 말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사건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주체의 유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하면 주체는 직접적으로 말에 의해서 창조되고 사건에서 진실된 주체가 창조되고 그 창조된 주체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입니다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체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체는 진실한 주체입니다. 새로운 현재를 연 사건의 진리에 충실한 주체입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의 진실은 우리의 역사의 모든 잘못된 것이, 우리 사회의 모든 잘못된 것이 함축돼서 세월호 사건으로 터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한 해상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인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건적인 의미가 없다, 그런 진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또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의 진리에 충실한 주체는 역사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현장의 가장 앞에 서서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진실한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현재는 사건에 의해서 열립니다. 이런 새로운 현재를 진실한 주체는 인정합니다.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일반적 주체가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단을 실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단을 실천하는 사람들, 진실한 주체는 단을 실천함으로써 자기 안에 잘못된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변증법적인 운동 일으키고 자기 안에서 반성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주체입니다. 두 번째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변증법적인 자기 변혁의 내부적 스페이스가 없다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주체, 보수적 주체, 왜곡된 주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수적 주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이 가져주는 그런 새로운 현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아무런 새로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전의 것들을 묶어서 모아서 합리적으로 바꿔서 수용하는 그런 합리적 보수적 주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를 들면은 야당 대표인 김종인 씨가 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김종인 씨는 세 번째 왜곡된 주체와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현재를 부인하고 과거의 것을 새로 합리적으로 묶어서 진행하면 역사는 진행해 나가고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 두 번째 보수적인 주체의 가장 대표적인 주체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왜곡된 주체입니다. 문제가 많은 이 세 번째 유형을 왜곡된 주체라고 저는 말했습니다만은 서양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체를 obscu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obscure subject. obscure, 애매하다, 불분명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obscure subject, 이러한 애매한 주체를 저는 여기에서는 왜곡된 주체라고 제가 우리말로 붙였습니다. 이 왜곡된 주체의 주요한 타겟은 충실하고 진실한 주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가져온 새로운 현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현재를 파괴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왜곡된 이야기를 꾸며내고 음모를 꾸미고 음모적 행동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그러한 주체들입니다. 신나치주의자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오늘 한국에서는 기독교 극우 세력들에서 이러한 주체의 유형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음모적이고 폭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극우단체 행사들을 보면 언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테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이나 제복을 입고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그것을 보면서 공포감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주체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체는 권력을 잡으려고 노리기 때문에 행동이 계획적입니다. 과거에 군에 있었던 군 장성이나 장교들이 예비역이 돼서 이제 교회와 이런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이 앞장서서 군대 방식으로 이러한 운동, 이러한 왜곡된 주체들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현재와 그 사건을 부인하고 새로운 현재를 전복하려고 합니다. 동학혁명 운동 때 동학이 시작한 새로운 시대를 부인하고 이를 전복하기 위해서 일본군과 손을 잡았던 조정의 엘리트 계급이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미래적 가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가치, 사랑과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새로운 현재, 그리고 그것을 열려고 충실히 시도하는 이러한 진실된 주체들을 미움과 적대의식으로 대합니다.
미움과 분노에 가득 찬 그러한 운동은 진정한 혁명과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둘로 아니면 셋으로 그리고 심지어 넷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각각은 사물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이렇게 사물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면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둘째와 세 번째 주체가 공동 통치를 하다시피 해서 그리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그들이 이제 야로 제야로 가면서 이제 두각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주체가 형성되는 계기는 말과 사건에 비롯됩니다. 말과 스피치와 그다음에 사건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됩니다. 여기서 말과 이야기와 담론을 모두 묶어서 저는 말과 이야기, 담론, 스피치 이런 걸 모두 묶어서 제가 말이라고 하는 조금 더 넓은 범주로 다 포함시켰습니다. 요즘 이런 말들의 매체는 주로 유튜브입니다. 특히 왜곡된 주체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담론이 난무하는 유튜브에 여러 정보를 얻습니다.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의식을 자극하여 응답하게 하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넓고 깊은 영역에 자리하고 망각됩니다. 이 들어온 것들 중에서 전의식에 머물러서 의식활동에 곧바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무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망각되어 있지만 사실 망각은 기억의 일종입니다. 이처럼 말은 주체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주체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체로 아직 분화되지 않은 보다 더 토대가 되는 주체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주체로 나타나지 않은 주체 이전의 주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체 자아의 성장이 가능하려면 그 안에 내부적인 공간이 있어서 변증법적인 성장이 가능해야 하는데 제가 살펴봤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보수적인 주체와 왜곡된 주체 안에는 이미 그런 스페이스 장소가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주체 중에서도 변증법적 상상의 변화를 멈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 중에 교조주의 관념에 젖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주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들려오는 말은 그것이 이야기의 형식이든 담론의 형식이든 다른 주체들이 던지는 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그러한 말들은 그 말하는 사람들의 주체의 성격이 반영됩니다. 대체로 보면 위에 세 가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주체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체들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들의 말입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주체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주체들은 진실된 주체가 될 것을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실된 주체가 된다면 역사는 그만큼 발전할 것입니다. 민중신학은 그런 관점에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사건이 터지면, 즉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열리면 주체들은 갈립니다. 위에 세 유형으로 대체로 갈라지게 됩니다. 카이로스를 받아들이는 주체, 그렇지 않은 주체, 그리고 그것을 깨려고 하는 주체들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무의식과 의식 속에 있던 언어들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경험하면서 재배열해서 의미화하고 그에 따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말은 사태의 실제를 묘사하거나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말은 주체 안에서 현실과 주체 안에서 만납니다만은 주체가 항상 이렇게 변화 가능한 것은 말이 현실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의 한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 자체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메타적인 그러한 뛰어넘는 초월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역사 안에서, 그리고 언어가 있는 이 역사 안에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어를 가진 숙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말은 실제를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제를 거짓으로 대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독감과 비슷한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도 쓰지 말고 그냥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라. 그러나 결과는 미국에 20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독감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한 것은 실제를 오도하고 한 거짓입니다. 트럼프는 경제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말고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거짓이었던, 그러나 그런 거짓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또 뭉칩니다. 트럼프는 이런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재선에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말, 스피치는 주체를 만듭니다. 여기에서의 주체는 진실된 주체가 아니라 왜곡된 주체입니다.
민중은 항상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불의와 악의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적용입니다. 어떤 말에 더 호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민중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도 관원들의 선동, 즉 담론을 듣고 움직여진 민중들, 이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그러한 성서의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민중이 이처럼 왜곡된 주체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같이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대립된 언어들이 난무하고 대립된 주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에 근거하지 않는 언어 이야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들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세력을, 정치적인 몸을 형성합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에서 공수해서 미국에다가 뿌렸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 기소해달라고 백악관에 청원한 숫자가 85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말이 상황을 지배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기와 같은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정직에 근거하지 않는 말일 뿐입니다. 그는 자기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교회 안에 의도적으로 뿌렸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하는 것의 뒷배경에는 모든 해석은 가능하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모든 해석은 가능하다. 상대주의적 해석하기,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모든 의미에 개방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주장은 거짓이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마치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면허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자크 라캉이 한 말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바른 해석, 바른 이야기, 바른 담론은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은, 모든 담론은, 이야기는 주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체가 갖고 있는 욕망을 내포하고 그 욕망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언자의 욕망, 즉 주체의 욕망, 혹은 그가 신봉하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앞에 든 정광훈 목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그 자체가 목적적인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수단적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그 목적을 담지하고 있지만 그 말 속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광훈이 던진 수많은 말들은 그가 가진 진정한 욕망의 간접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 욕망을 감지하고 그를 지지하고 확산하는 것입니다. 정광훈의 속내에 있는 욕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욕망에서 같은 것인가? 욕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주체를 드러내줍니다. 자아를 드러내줍니다. 욕망을 드러내준다는 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욕망을 타자에게 던집니다. 이처럼 말이 주체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주체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사건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건을 부정하는 다른 두 종류의 주체도 어떤 면에서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주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체의 하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는 2층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사물이라고, 엔터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부 구조가 있고 하부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구조를 저는 기표라고 표현하고, 의식 세계에서 의식적인 발언을 할 때는 항상 개념적 발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그니피에 또는 signified 영어로. 그 다음에 하부 구조를 언어기도 하지만 물질적 언어입니다. 토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 토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언어, 기표, signifier는 메타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러한 생각에서는 그 유물적 사고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됩니다만은, 주체는 먼저 하부 구조를 보면은 먼저 무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주체 안에는 의식도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의식은 다 개념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signified, 기의적 그런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은 아직 의식적인 그런 상태로 가지 않은, 마지막 개념적으로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signify 또는 signifier, 기표적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토대 바깥에 있는 토대도 주체 안에 들어올 적에는 이것이 변형이 돼서 이미지적 또는 영향적으로 이것이 signifier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기능을 합니다. 자크 라캉에 제가 많이 의존해서 지금 설명드립니다만은, 자크 라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The unconscious is structured like a language.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식은
인문학에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의식으로 주체가 다 대변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데카르트나 또는 헤겔 같은 사람이 얼마나 무모하게 의식으로 절대적 지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얼마나 무모한 사상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 주체 뒤에 있어서 주체의 의식을 지휘합니다. 무의식 속에는 의식되지 않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의 대상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욕망의 대상은 정복되지가 않습니다. 말로써 정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욕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어와 같은 영상이나 요소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꿈이나 여러 정황에서 언어와 영상들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들은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말, 담론, 이야기, 이미지들은 우리 안에 무의식이라는 곳에 결국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에서는 사라지지만은 때때로 모르게 의식 안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 이야기, 스토리 앤 내러티브를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의 스피치의 말의 일부입니다. 이 이야기들에 의해서 말이나 담론에 의해서 우리 무의식과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야기들은 주체를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들은 주체의 구성 요소가 돼서 주체의 모든 행위나 언어를 일정하게 방향 지우고 통제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언어는 주체를 형성해 줍니다. 주체가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주체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어서 주체를 언어가 형성시켜 주는 것입니다. 언어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은 언어들도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들려지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무의식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을 당한 사람은 그 고문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남들로부터 어렸을 적에 린치를 당했던 사람은 약한 사람을 린치합니다. 학대당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학대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원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주체가 혁명적인 활동을 하려면 일정한 담론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담론이 주체에 의해서 말해져서 다른 주체들이 그 담론에 찬성하고 수용할 때 주체의 활동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과 언어의 관계를 살펴봤는데요. 무의식은 의식의 토대, 하부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신학이라고 말하는 서남동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야기신학, 이야기는 우리 안에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부구조의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토대입니다. 경제적 토대, economic, social, economic base 토대입니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사회적인 외적인 현실이 의식을 결정해 주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기표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미지로 남아있으면서 우리의 의식을 결정해 주므로 하부구조는 주체 안에서 의식에 대응한 무의식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부구조를 발견한 마르크스와 무의식을 발견한 프로이드 그리고 락강은 이 깊이에서 서로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의 관점에서 토대와 무의식을 함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구조가 저절로 주체를 만들고 주체의 행동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결정해주고 행동을 옮기게 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간접적인 동기는 마련해주지만 직접적인 동기는 행동을 옮기게 하는 것은 언어의 역할이고 말의 역할입니다. 하부구조가 아무리 열악했다고 해도 변혁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수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는 박근혜에게 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개혁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깃발에 아래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봤을 적에 이러한 물적 토대, 경제적 토대가 곧바로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말에 의해서 주체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궁극적이라는 말을 써서 덧붙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사회적 토대, 이코노믹 베이스가 즉 하부구조가 주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그 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주체에 대한 상하부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주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맞부딪힌다는 그러한 주체가 하나의 영역이라는 것, 스페이스라는 것, 장소라는 것, 이런 것을 말씀드림으로 해서 그 장소가 비어있는 공간일수록 역동적인 변화의 변증법적인 운동이 가능하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음번 강좌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바탕으로 깔아놓는 것입니다. 다음번 강좌에 또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게 민중신학에서 주체를 다룬다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철학의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게 민중신학은 주체를 다룬다 라고 이제 해가지고 그 민중신학과 주체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안병무 선암동 문익환 선생님께서 주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주체 개념 민중신학에 있어 이것이 지금 계승되어 와서 이제 선생님에게서는, 민중신학을 하고 있는 선생님에게서는 주체는 이런 거다라는 어떤 그 연관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지금 생각하는 선생님의 그 주체 개념, 그리고 그것이 주로 이제 언어적인 어떤 철학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민중신학의 12가지 주제 중에 주체에 대한 어떤 민중신학과 주체의 어떤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것이 고민의 산물이었고요. 선암동 선생님이 지난주도 제가 강의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암동 선생님이 66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장 방법론적으로 앞선 그 선암동 선생님께서 어떤 면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가 돌파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논문들 몇 가지를 보면은 하부구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빈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스토리가. 1979년도 선암동 선생님이 이야기를 얘기할 때가 79년도, 80년도입니다. 근데 84년도 돌아가실 때는 83년도의 논문들을 보면은 이야기가 빠지고 사회 경제적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2년, 3년 동안에 이야기가 안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선암 선생님이 나쁘게 얘기하면 어설픈 경제학 분석, 소셜 어널리시스에 들어갔고, 신학적인 어떤 풍부한 내용을 설명해내지 못했다, 이루지 못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일찍 가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학문 세계가 자크 라강을 모르는 거고, 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데카르트적인 사고가 주체는 자아다 이렇게 생각했지 무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고, 그 민중신학을 그 정도에서 끝난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익환, 안병무 이런 분들이 다 그 시대의 동시대의 그 학문 세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이제 와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영역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물론 라강도 1981년 죽은 사람이니까 선암동 선생님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안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선암동 선생님이 안테나였습니다만 안테나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테나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포스트 모던적이고 모던한 그러한 이론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주체를 설명함으로써 주체의 기반이 결국은 사회경제적 토대뿐만 아니라 언어, 말이라는 것, 그것이 무의식을 형성하고 의식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야기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법적으로 수용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민중신학에서 이야기를 이제 얘기할 때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체에 대한 설명이 주로 언어적인 전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사건의 철학적인 어떤 전환에 기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 게 많잖아요. 문화적 전회도 있고 공간적 전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언어 외의 것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면은 어떤 의례라든지 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공간적 배치라는 거는 어떤 관리자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조로 공간을 분절해가지고 어떤 주체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주체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과거에 얘기하면 저녁 5시인가 되면은 항상 이렇게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국회의원 맹세하면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어떤 문화적 요소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또 대중집회 같은 것들은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군중의 밀집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회운동할 때는 이런 대중집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는데, 왜 굳이 언어에만 이렇게 것을 맞춥니까? 언어가 이제 여기서 언어의 하나의 일부인 signifier라는 거, 기표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표가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자리 잡을 때는 기표로 대체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밖에서 일어났었던 모든 그 일들, 음악 소리라든가 유신 때 새벽종이 울렸네, 그 유신 노래 같은 것들,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는데, 그것이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소리였죠. 그것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됩니다. 그것은 시그니파이어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시그니파이어는 항상 언어는 아닙니다. 언어도 포함하지만 언어적이다, 언어가 비슷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배열도 언어처럼 되어 있다. 이 우리 의식이 언어로 배열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다 시그니파이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 소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프레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가지 주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보면은 어쨌든 과거 7, 80년대에 진실대 주체로서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주체로 변화하는 그걸 전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왜곡된 주체였는데,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세월호 부모님들은 사회의 어떤 진실대 주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진실대 주체로 변화되기도 한다. 그런다면 이제 주체라는 것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예, 과거에 노동운동했던 사람이 이렇게 가는 경우 우리가 많이 봤죠.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게 참 추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곡된 주체나 보수의 주체가 진실된 주체로 가는 경우는 아마 드물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여기에 빠지면 왜 그렇게 그러면 이게 컴백이 안 되냐면요, 이게 1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체 안에 변증법적인 자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상실될 경우, 교조주의화되고 개념으로 꽉 차 있을 경우, 확신에 꽉 차 있을 경우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체 안에 내재된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유니터리안한 자율적 통일된 주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왜곡된 주체인데,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 공간을, 그러한 스페이스를 놓치기가 굉장히 쉬운 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인간은 쉽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확신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된 주체로 끝까지 남으려면 자기 긴장이 굉장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위험한 게 이 세 번째 주체. 그리고 마침 김종인 그 대표 같은 사람이 요걸 띄워놓으려고 2번과 3번을 띄워놓으려고 노력했는데, 옛날에 황교안 이 사람은 정신없이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주체는 자기로 나가야 되고 1번하고 많이 협조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자기들이 승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